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형식적 행정행위를 봤어요. 형식적 행정행위를 봤는데, 항고소송상 대상적격, 소송상 대상적격, 행정소송법 제2조에 있는 처분 등이면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행, 소, 형, 제 플러스 알파 들어가서 입법, 규율, 역사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입법, 규율, 역사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의 응용 파트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되면 더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행소, 형제. 네, 행은요 행정처분이죠. 소는 소극처분, 형은 형식처분, 제는 재결처분,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처분 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의 재결을 말한다. 이렇게 네 가지가 포함되고요. 처분 개념에서 실체법적 개념설, 증송법적 개념설 배운 게 바로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2조의 순서는 행소, 형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처음에 먼저 행정처분이 무엇인지 배우고 나서 논리적 순서에 따르게 되면 형식적 행정행위 여기부터 먼저 공부하고 다시 앞으로 가서 소극적 처분, 거부처분 배우고 마지막으로 재결처분에 관한 내용을 다루게 될 겁니다. 지금 형식적 행정행위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행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5가지 개념 요소가 필요하다. 종류를 치게 되면 10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행정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행정작용 중에서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정작용 이 부분이 있었잖아요. 형식적 처분 영역이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그 안에 포함돼서 예외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되는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런 게 인정될 수 있는가와 관련돼서는 취소소송을 기준으로 봤을 때 취소소송은 형성소송이라고 했죠. 처분의 효력을 변동시켜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그런 소송입니다. 취소 판결이 나와서 확정되면 처분의 효력은 소멸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처분이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서 만들어놨던 법률관계를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게 될 것이고 이럼으로써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법률관계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원래 취소소송은요 형성소송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였어야지 이런 형성소송이라는 거에 성립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행위 등과 같이 행정행위가 아닌 경우에는요 취소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처분이라는 게 처분으로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행위는 처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분이 나와서 법률관계를 바꿔놓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처분을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법률관계가 다시 바뀌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처분의 사실행위 등을 처분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그 처분의 위법성만 확인하고 그치는 그런 소송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는 이런 형식적 행정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원칙적으로 인정이 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케이스를 한번 본다고 했는데 먼저 이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소송요건. 소송요건에는 7가지가 포함된다고 했는데 소송요건에는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피고적격, 행정심판 존치주의, 제소기간, 재판권할 이렇게 7가지 종류의 소송요건이 포함됩니다. 그 중에요 대상적격이요, 원고적격이요, 협의의 소익이요 이 3개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전부 다 권리 의무하고 관련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대상적격이 인정이 되려면 행정처분이어야 되죠. 행정처분은 우선은 행정행위하고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되겠죠. 행정행위의 5번째 개념 요소를 생각을 해보세요. 행정행위의 5번째 개념 요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었나요? 행정청의 행위해야 된다.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해야 된다. 권력적 단독행위해야 된다. 공법행위해야 된다.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미쳐야 된다. 여기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 권리 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해야 됩니다.
행정행위 개념 요소 5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5번째 거라고 했고, 권리 의무에 관한 영향을 미치라고 했기 때문에, 권리 의무에 대해 영향을 미치라고 했기 때문에, 네, 권리 의무를 규율하고 있는 법은 실체법, 그래서 행정행위는 실체법적 개념이다. 이런 얘기들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행정행위, 행정처분은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되겠네요. 네, 대상적격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원고적격은 뭐냐면 누가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거든요. 네, 이거는 지금 소외 대상이 되고 있는 그 행정처분이 원고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야지 원고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협의의 소익이요. 지금 소외 대상이 되고 있는 행정처분이 원고의 권리나 의무를 침해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도 말이죠. 지금도 권리 의무를 침해하고 있어야지 그 권리 의무를 침해하고 있는 처분을 제거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이 회복될 수가 있겠지요. 바로 이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적격은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된다. 이거는 어떤 행위가 소외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그 행위의 자격을 말하는 것이고요. 원고적격은요, 이건 사람의 자격입니다. 누가 원고가 될 수 있는가, 누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이건 원고의 권리 의무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그때 원고적격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협의의 소익은 소송의 자격을 말하는데, 요거는요, 현재도 원고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야만 그 처분을 제거함으로써 원고의 권리나 이익이 회복되는 현상, 결과가 이어질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뭔가 지금 여러분들 뭔가 공통점이 좀 느껴지죠. 전부 다 권리 의무와 관련을 맺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대상적격은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되고, 원고적격은 원고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되고, 협의의 소익은 현재도 원고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되니까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원고적격은 인정될 수 없어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협의의 소익은 인정될 수 없어요. 우리 뭔가 좀 비슷하죠? 뭐랑 비슷하죠? 우리 학교. 그렇죠? 학교 진학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중학교 졸업 자격이 없으면 그러면 고등학교 갈 수가 없고요.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 없으면 대학교 갈 수 없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대상적격이 중학교, 그 다음에 요 원고적격이 고등학교, 요 협의의 소익이 대학교. 그럼 여러분들 이런 관계 느껴지시나요? 예, 대학교 나왔으면 고등학교도 나온 거 맞고, 그 다음에 중학교 나온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나왔으면 중학교 나온 것도 맞습니다. 즉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면 대상적격과 원고적격은 인정되어야만 하는 것이고요. 또한 원고적격이 인정이 되면은 대상적격도 인정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대는 소를 포함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대는 소를 포함한다. 대, 협의의 소익이 가장 대죠. 그러면 소, 대상적격이나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 거예요. 대, 원고적격이 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소, 대상적격도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상적격과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익을 우리가 합쳐서 소의 이익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개를 모두 포함해서 얘기하면 최광이라고 얘기하고요. 최광의의 소이익은 세 개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의의 소이익이라고 하게 되면 원고적격까지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만 얘기하면 뭐 제일 좁으니까 협의의 소이익이 됩니다. 보통 소이익이라고 하게 되면 중간 거 광의의 소이익을 말해요. 소이익은 이렇게 얘기하면 원고적격하고 협의의 소이익을 말하는구나. 근데 간혹 대상적격까지 포함해서 그냥 소의 이익 이렇게 말할 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대상적격과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익 이 세 개를 항상 함께 떠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밑에 있는 최광의의 소이익, 최광의의 소이익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대상, 원고, 협의의 소익,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적격이 보통 논점이 되는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쟁송법적 개념서를 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행정행위를 받고 플러스 알파 그거보다 좀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즉 행정행위라고 하게 되면 항상 그것은 처분이 될 수 있고 취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10가지 종류의 행정행위
만약에 행정행위라고 하게 되면 그럼 이제 특별히 논점이 걸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을 거니까. 그런데 행정행위, 10가지 종류의 행정행위가 아닌 다른 행정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VA는 행정행위라고 했죠? X, 행정행위가 아닌 작용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게 되면 과연 그게 처분 맞나?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나?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때 어떤 것은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인정이 되지 않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원고적격 보시게 되면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불이익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라면은 처분을 직접 받은 사람이면 당연히 원고로서의 자격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은 처분의 제3자,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과연 이 사람이 원고가 될 수 있나?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어떤 제3자는 원고 적격이 인정되고 어떤 제3자는 인정이 안 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협의의 소익입니다. 현재도 원고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분의 효력이 아직 살아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효력이 살아있으면 아직 숨을 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처분은 일을 할 거고요. 효과를 발생시켜서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서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땐 문제가 되지 않을 건데 처분의 효력이 이미 실효돼 버렸다. 소멸해 버린 경우라고 한다면 그 처분이 죽었거든요. 사망해 버렸습니다. 그럼 일하지 않겠죠. 일하지 않고 있을 테니까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고 있지도 않을 겁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협의의 소익이 인정이 되지 못할 텐데 가끔은 이미 사망한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사망을 확인함으로써 얻어가는 이익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협의의 소익이 이렇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교의 관계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대상 적격이 이만큼 인정됐습니다. 그렇죠? 요만큼 인정이 됐고 그러면 원고 적격의 논의는 이 범위 안에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원고 적격이 요만큼 인정이 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 협의의 소익은 원고 적격이 인정된 범위 안에서 검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협의의 소익이 요만큼 인정이 된다. 중학교를 나오지 않았으면 고등학교 나올 수가 없고요.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았으면 대학교를 나올 수가 없는 것처럼 대상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원고 적격은 인정될 수가 없고요.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협의의 소익은 인정이 될 수 없는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대학교를 나왔다면 중학교를 나온 것은 맞을까요? 우리는 지금 항고송상 대상 적격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걸 궁금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학교 졸업장을 봤단 말이야. 대학교 나온 게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중학교도 나온 거겠죠. 중학교 졸업장을 분실해서 없다고 해서 중학교를 안 나왔다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협의의 소익에서 대상 적격을 끌어내겠다는 겁니다. 대는 소를 포함한다. 대는 소를 포함한다.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대상 적격도 당연히 인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 필기노트를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방금 봤던 페이지는 우리 필기노트에 취소 소송상 협의의 소익, 대학교 부분이죠. 대학교 부분 협의의 소익 테마 첫 번째 출발하는 부분에 있는 내용이었었어요. 어떤 경우에 과연 이런 형식적 행정위가 인정될 수 있는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장래의 위험. 장래의 위험. 너무나도 많은 내용들이 있네요. 막 이렇게 저렇게 위성들이 막 있어요. 그쵸? 중간에 장래의 위험이 있고 주변에 막 이렇게 위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전부 각각 판례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너무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어렵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은 공통점이 있구나. 얘네들을 여기에는 대상 적격의 문제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원고 적격의 문제도 그리고 협의의 소익의 문제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동그라미가 볼딩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 이건 대상 적격에 관한 문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요거 준상대방 있지? 이거는 원고 적격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권리보호이익 있죠? 요거는 협의의 소익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이처럼 소이익은 권리 의무에 관한 문제로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 그 공통점, 공통분모 위에서 제가 찾아낸 겁니다. 뭘 찾아냈냐? 네 글자를 찾아냈어요. 장래 위험. 이 모든 논의들을, 이 많은 판례들을 관료하고 있는 하나의 질서가 있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면요, 네, 그 판례들을 하나씩 전부 다 따로 기억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볼딩 처리되어 있는 대상적격과 관련된 문제들을 보게 될 거고요. 장래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 무엇을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장래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 지금 이 소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장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소송이 필요하다. 협의의 소익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장래 위험 방지라는 측면에서 협의의 소익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대상적격의 측면에 있어서는 행정행위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는 항고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장래 위험 방지의 측면에서 뭐가 인정되고 있으니까?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고 있으니까 대상적격도 인정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판례가 자주 사용하는 접근법입니다. 장래 위험 방지 필요에 따라서 대상적격을 인정시키게 되면 그런 거를 바로 형식적 행정행위라고 하지요. 형식적 행정행위. 네, 우리 행정행위의 개념 요소 이렇게 5개 중에서 현재까지 2020년 현재까지의 판례에 따르게 되면 문제되는 경우, 즉 형식적 행정이 이론에 따랐을 때 형식적 행정행위로 볼 수 있는 예외적 처분성을 인정시킨 케이스 어디에 있었다고 했지? 2번, 5번 여기서 발생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2번, 5번에서 발생하고 있었고 내용은 총 3개입니다. 내용은 총 3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 행위가 아닌데 처분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즉 행정행위가 아닌데 처분으로 인정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집행적 법규명령이라는 내용이었었습니다. 우선 그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추상적 사실에 대한 법 제정 행위. 네, 맞아요. 행정입법이에요. 법규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 분명히 행정소송의 한계에서 추상적 법규명령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형식적 행정행위가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민에 대한 행위해야 된다고요. 외부 행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부 행위일 때도 행정처분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판례에 따르게 되면 그것이 바로 형식적 행정행위로 인정되고 있는 겁니다. 권리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되는데 즉 법적 효과를 동반하는 법적 행위여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행위라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식적 행정행위로 인정이 되는 케이스인 겁니다. 3가지 내용이죠. 2번에 들어있는 것은 행정입법, 5번에 들어있는 것은 내부행위와 그리고 사실행위. 행정입법과 내부행위와 사실행위. 지금까지 판례에 따르게 되면 이 행정입법과 내부행위와 사실행위라는 측면에서 이 3가지 측면에서 우리 판례가 예외적으로 그 처분성을 인정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여기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바로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내부행위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 이거는 사실행위입니다. 행정지도, 요것도 사실행위고 요거는 행정입법. 이제 구분이 되시죠? 다시요. 얘는 뭐예요? 행정이 개념 요소로 짓게 되면 2번 A는 행정입법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5번에 있었던 국민에 대한 행위여야 된다. 외부 행위가 아니라 내부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네 2명. 얘는 뭐예요? 법적 행위가 아니라 사실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의 처분성을 인정을 시킨 거죠. 제일 먼저 간단한 것부터 볼게요. 내부행위 먼저 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 자기완결적 신고와 행정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고송의 대상적격의 논점은 총 몇 개? 7개. 행소, 형제, 입법규율, 역사. 항상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요 전체적인 틀을 잡아 놓으시고 그 안에서 내가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법의 바다에 퐁당 빠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익사에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가장 어려운 법이 행정법이고 가장 많은 내용이 바로 행정법이란 말이에요. 4,000개가 넘는 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면 여러분들 퐁당 빠져요. 퐁당. 안 빠지려면 나 지금 어디 하고 있지? 이걸 아셔야 되겠죠? 그러면 행소, 형제, 입법, 규율, 역사. 여기서 얘는 뭐예요? 행정, 입법. 먼저 내부행인데요. 여러분들 과세관청이요. 과세관청이 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세무조사를 좀 해봐야겠다. 세무조사에는 정기조사라는 게 있고 비정기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 탈세했어요. 이렇게 제보를 받게 되면 그때는 갑자기 들어가는 비정기조사예요. 비정기조사는 사전에 세무조사 들어갑니다. 이렇게 통지해주지 않고요. 불시에 들이닥치는 방식이 되겠죠. 제보받고 들어가는 건 비정기조사고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또 세무조사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세무조사 안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사이즈 좀 나오고 그리고 의심 좀 가고 그래야 됩니다. 아무래도 공무원의 인적 자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부 전 국민을 세무조사할 수는 없고요. 선별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갑이라는 사람, 갑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통지가 오는 겁니다. 통지가 왔어요. 근데 갑은 그러는 거죠. 나를 왜 세무조사를 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세무조사는 뭐죠? 과세관청 내부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한번 들어가야겠다라는 그냥 내부적 결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부적 결정이면 행정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외부관계에서 국민에 대한 것이어야지 행정행위인 건데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결정을 한 거가 어떻게 행정행위가 돼요? 행정행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해서 불복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게 소의 대상으로 삼아주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얼마 뒤에 세무조사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세무조사를 들어가서 과세자료를 수집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원래는 세금이 부과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요. 잘못해서 세금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과세처분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중간에 이루어지는 세무조사는요, 금방 끝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의 대상으로 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순서를 한번 잡아볼까요? 순서를 이렇게 잡겠습니다. 첫 번째, 갑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세무조사 결정 나왔으면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세무조사를 들어가겠지? 그럼 여기서 과세자료 수집이 완료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와? 과세처분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러면요 1번 세무조사 결정, 2번 세무조사, 3번 과세처분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나중에 말이야 과세처분이 나온다면, 과세처분 분명히 행정행위죠. 상대방한테 돈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의무? 급보 의무. 그쵸? 납세 의무라고 부르는 거. 급보 의무. 돈 내라는 의무. 하명처분이네요. 그쵸?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 의무.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 의무. 의무의 내용은 4개였잖아. 급보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처분이에요. 그럼 이건 당연히 소외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 소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먼저 판례의 결론만 알려드릴게요. 이 내부적인 세무조사 결정이 만약에 위법하면,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은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면, 잘못 결정한 거면, 그럼 이 세무조사 자체도 위법이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행위의 위법성이 이 뒤에 있는 행위의 승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무조사가 위법해졌죠. 그러면 세무조사가 위법하면 또 그 하자가 승계가 돼가지고 이 과세처분도 위법해져요. 그러니까 과세처분 자체에는 어떤 고유한 하자가 위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세금이 부과가 된 다음에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무엇을 원고가 주장을 할 수가 있다? 맨 앞에 있었던 세무조사 결정이 위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세처분도 위법하잖아요.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아니, 할 수는 있는데, 없다는 게 아니라 할 수는 있는데 왜 굳이 서로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무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세무조사하면 공무원들도 피곤하잖아. 그쵸? 행정력의 낭비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 국민의 입장에선 말이에요. 세무조사 한두 번 들어오면 살아남는 회사가 없어요. 예, 왜 괴롭히냐고. 원래 세무조사 대상도 아닌데 말이죠. 그쵸? 네, 그러니까 서로 힘들어. 그래서 판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장래 위험을 판례는 조금 이렇게 유식한 표현을 써요. 유식하게 조기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네.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조기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어. 조기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판례가.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장래 위험입니다. 장래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네. 장래 위험이 뭐야? 과세처분이 되죠. 과세처분. 굳이 나중에 과세처분 나오고 나서 다투도록 하지 말고 그때까지 서로 피곤하니까 어디서 바로 세무조사 결정 요 단계에서 바로 소재기를 허용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내용이었습니다. 네, 내부행위에요. 세무조사 결정은. 예, 과세관청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갑에 대해서 조사 한번 해야겠어 이렇게 했는데 이런 내부적인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이 장래 위험 방지 필요에 따라서 뭐가 인정되니까 소송이 필요하다. 그쵸? 예, 소송상 장래 위험 방지의 필요가 인정된다.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기 때문에 맨 앞에서 먼저 통과해 와야 되는 게 바로 뭐지? 대상적격, 원고적격 이렇게 해야지 협의의 소익까지 올 수 있는 건데 협의의 소익은 이미 딱 봐도 인정이 된 상황이란 말이지. 그러면 맨 앞에가 지금 관문이 막혔어. 막혔으면 어떻게 해야 돼? 뚫어줘야 돼. 뚫어줘야 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처벌성을 인정해버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니까 대상적격은 그냥 인정해버려! 뭘 물어볼 게 있어! 대학교 나온 졸업장 봤단 말이야! 네, 중학교 졸업장 볼 필요 없잖아! 네, 당연히 인정된다고 봐야지.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식적 행정행위로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안에 포함되는 예외적인 처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사실행위 보면 되죠. 자기완결적 신고 그리고 행정지도 있는데 또 쉬운 거부터 할까요? 네, 행정지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도를 보려면 행정절차법이라는 법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법.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법은 행정절차법입니다. 행정절차법. 네, 행정절차법에 보니까 중간에 이런 게 있네요. 행정지도. 네, 제가 먼저 두 문자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요 행정절차법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 나라마다 행정절차법에 담겨있는 내용들은 조금씩 다르답니다. 다른데 우리는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1번 신, 2번 입, 3번 척, 4번 지, 5번 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신입 처지에 뭐라고? 신입 처지에 나는 신입생 처지에 이거요. 나는 뭐라고? 신입생 처지에. 예, 신입생들은요 수강 신청하는 방법도 모르고 학생회관에 우리 식당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신은 신고가 되고요. 입은 행정상 입법 예고. 아이고, 처는요 처분 절차입니다. 지는 행정지도고요. 행정지도. 얘는 행정 예고 이렇게 됩니다. 신입 처지에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에는 신입 처지에 이렇게 5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처분 절차예요. 처분 절차인데 지금은 행정지도 이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아래에서 행정지도를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고 있어요. 이런 얘기 하죠. 뉴스를 보시면 여러분들 보도에서 이재명 지사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계속 나올 거예요. 두 개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하명처분, 법적으로 구속력이 미치는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행정명령 말고 나머지는요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네, 이런 말들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건 상대방에게
지도, 권고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건 상대방에게 구속력이 미치지 않아요. 의무가 부과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법적으로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행정 목적을 코로나 감염을 막고자 하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예요? 상대방의 자발적 동의와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임의적으로 협력을 해야 돼요. 임의, 맡길 임, 뜻의. 상대방의 뜻에 맡겨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의무부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바로 요 행정지도입니다.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요,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나 권고나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이런 게 바로 행정지도예요. 행정지도는 행정절차법 48조에 관련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48조에 보시면 행정지도의 원칙이랑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상대방한테 의무부가 하는 건 아니지만 의무부가 하는 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공무원이 이렇게 좀 해라 이러면은 좀 쫄잖아 우리가. 그치? 네, 좀 해야 될 것 같잖아.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이런 겁니다.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에게 강요를 한다라는 것은요 바로 뭐예요? 강제력을 행사한다는 거잖아. 그거는 바로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돼버립니다. 행정지도는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지도는 법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해요. 밑에 2항을 보시면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그 지도를 따르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면 안 됩니다. 불이익조치 금지 원칙입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하는 걸 제가 권고를 좀 하겠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이렇게 권고는 뭐 안 따라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권고를 안 따랐다고 해서 불이익 조치를 가하게 된다라면 이게 권고입니까? 아니죠. 이건 하명이죠. 나한테 지금 강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하명이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뭐죠? 비강제성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위에서 뭐라고? 강제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하면 안 된다. 상대방의 뜻에 맡기라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오케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사실행위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법적 행위가 아닙니다.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닙니다. 사실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지도라고 하더라도요, 그것이 장래 위험 방지에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이게 바로 장래 위험이에요. 이게 바로 불이익조치예요. 불이익조치, 이게 바로 장래 위험입니다. 관련 규정 어딘가에 불이익조치를 한다라는 식의 내용이 있으면 그 행정지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장래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생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거구나, 불문경고라거나 목욕탕 요금 인하 권고라거나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이런 경우구나, 또 더 깊이 있게 음미하는 때가 올 겁니다. 행정지도 얘기해봤고요. 그 다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완결적 신고입니다. 자기완결적 신고. 먼저 여러분들 건축법 법령을 한번 볼까요? 건축법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건물을 지어요. 이거는 건축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법령은 건축법입니다. 11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11조 1항에 보게 되면요, 여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쵸? 건물을 지으려면은 건축허가를 관할관청으로부터 받아야만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거라고 했죠?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은 건축허가를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그러면 반대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역이대우의 대우는 언제나 성립한다. 반대로 해석을 해보세요. 대우로 해석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건물 짓지마 라는 부작위 의무, 금지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게 되면 그 금지가 해제되는 것이죠. 금지 해제
들어봤다. 바로 이게 허가제. 일반적 허가제죠. 일반적 허가제. 그쵸? 네, 금지 해제의 효과를 동반하는 허가입니다. 그런데 얘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요. 방금 얘는 11조였었고 14조를 보세요. 14조를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네. 1항 11조에 해당하는 허가대상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우선은 허가대상 건축물이에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뭐라고요? 신고를 하면 아까 봤던 거는 11조는 건축허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건축신고입니다. 건축신고. 네,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런데 밑에 보면요.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요거 2호인데 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거가 제일 많이 나와. 관리지역. 네, 관리지역 이렇게 하고 나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3층 미만의 건물의 건축물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는 제일 많이 나옵니다. 사법시험에는 그대로 출제가 된 적도 있었고요. 예.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요.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요. 5호를 한번 보세요. 5호에 보면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씀은 바로 뭐냐면 위에 1호, 2호, 3호, 4호 이 건축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다 뭐라고? 11조에 있는 건물들하고 비교했을 때 소규모 건축물들이라는 거예요. 소규모 건축물. 예, 작은 거는 굳이 엄격한 허가를 받을 필요까지는 없고 신고만 하면 건물을 지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소규모 건축물들의 예시를 위해서 이렇게 딱 해놨는데 네, 여기서 신고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건축허가 방금 봤던 11조 건축허가의 효과는 뭐였죠? 법적 효과는 금지의 해제죠. 금지 해제라는 효과가 나온 것으로 본다. 나온 것으로 본다. 허가를 얘가 대신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본다 라는 것은요. 옛날엔 이 본다가 간주하다, 의제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었는데 지금은 우리말을 쓰려고 본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신고예요. 가장 대표적인 신고.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 돼요. 신고서만 접수하면 그냥 건물을 바로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즉 행정청이요. 여기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행정청이 허가 해주겠습니다. 네, 건물 지어도 됩니다. 이런 말 안 들어와도 돼요. 그냥 신고만 하면 내 마음대로 지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신고,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을 합니다. 네, 우리가 신고를 이렇게 봤는데요. 그러면 신고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밑에 내용입니다. 이 자기완결적 신고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한 설명을 좀 더 덧붙입니다. 네, 국가와 사인의 공법행위. 국가 등만 공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인도 공법행위를 할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 공무원 시험을 봤어요. 근데 갑이라는 친구가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거든. 합격을 했으면 공무원으로 일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임명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네, 저 공무원이 될게요. 네, 이렇게 동의를 받아야만 해요. 이런 것도 사인의 공법행위입니다. 공무원의 신분을 인정받기 위한 사인의 행위예요. 그런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인의 행위입니다. 사인도 공법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국가가 하는 행위 중에서는 권력적 행위도 있고 비권력적 행위도 있고 있어요. 권력적 행위도 있다는 것이죠. 비권력적 행위도 있잖아. 그쵸? 공법상 합동행위라거나 공법상 계약이라거나 이런 게 있다고 했죠. 근데 사인이 공법행위를 할 때는요. 사인이 국가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건 좀 이상하잖아. 그치? 네. 국민이 국가보다 위에 있다고? 네, 물론 이제 뭐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서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네. 국민이 국가보다 위에 있는 경우는 이상하잖아. 그쵸? 네, 사인이 한 행위는 언제나 비권력적 행위에 해당을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한번 판단을 해보고 알아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그 건축신고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이러한 사인의 공법행위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족적 공법행위가 있고 행정 요건적 공법행위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족적이다. 말 그대로예요. 스스로 만족스럽다. 사인의 공법행위 그 자체로서 충분하다 라는 거예요. 충분하다. 그건 무슨 말이지? 상대방 행정청의 어떤 반사적인 결정, 그의 결정에 맡겨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아. 내가 신고를 했어. 그것만 갖고 충분해. 그것만 갖고 금지 해제라는 법적 효과는 이미 발생을 하는 거야. 나는 건물을 지어도 되는 거야. 이런 게 바로 자족적 사인의 공법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라는 것은 이 사인이 하는 행위가요, 행정작용이 나오는데 일정한 요건이 된다는 거예요. 요건이 된다라는 것은 행정작용, 행정권 발동에 어떤 동기를 부여해주는 그런 역할까지만 한다는 겁니다.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는 결국은 행정청의 결정이 있어야만 한다.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시면요, 사인이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이런 걸 우리가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자족적 공법행위와 행정요건적 공법행위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이 자족적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로서 법적 효과가 완성되는 사인의 공법행위다. 건축신고, 신고만 하면 바로 금지 해제라는 법적 효과가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청이 그 신고에 대해서 수리라는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이미 금지는 해제됐어요. 이미 금지는 해제된 거고, 네, 행정청이 수리해도 그건 뭐 그냥 신고서를 접수한 의미밖에는 없어요. 그건 단순히 사실적인 접수행위, 사실행위에 불과한 거고요. 그건 처분이 아니죠. 그건 처분이 아니고요. 신고만 가지고 충분하다는 거죠. 그 다음 행정요건적 공법행위, 얘는 이 사인의 공법행위 혼자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 행정주체의 공법행위와 결합하여 행정청의 결정이 있어야만 한다. 결합하여 비로소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사인의 공법행위입니다. 그러면 행정청의 행위, 결정이 필요한 거야, 안 필요한 거야? 필요한 거죠. 예, 그게 나와야만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이 됩니다. 이때는 처분이 된다. 이건데요, 우리가 허가, 특허, 인가 이런 것들을 신청을 하게 되면요, 그거는 항상 뭐예요? 허가가 나와야만 금지가 해제되고요, 특허가 나와야지만 권리가 설정이 되고요, 인가가 나와야지만 제3자의 법률 행위에 효과가 완성이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행정청의 행위가 꼭꼭꼭 필요해. 얘네들은 뭐예요? 허가 등의 신청은 행정요건적 공법행위인데요. 여기서 문제되는 건 바로 신고라는 거예요. 아까 봤던 건축신고처럼 신고, 이 신고는 이쪽일 때도 있고 이쪽일 때도 있더라 이거죠. 이쪽일 때도 있고 이쪽일 때도 있더라 이거죠. 앞에서 본 건축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 여기에 해당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설립신고,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여기에 해당을 해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 신고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 신고에는 자기완결적 신고, 신고만 하면 끝나는 거, 이게 있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신고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수리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노동조합 설립 신고 같은 경우에는 관할관청에서 그 신고증 교부를 해줘야 됩니다. 수리를 해줘야만 법내 노조, 노동조합법상 법내 노조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가 있어요. 그 얘네들은 수리가 필요해요. 노동조합 설립 신고는 수리가 필요하다. 건축 신고는 수리가 필요 없다. 이 건축 신고에 대한 수리는 그냥 사실행위고 처분이 아니다. 여기서 노동조합 설립 신고에 대한 수리는 처분이 맞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 보시면은 이거죠. 자기완결적 신고. 이 자기완결적 신고, 건축 신고, 얘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면 수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로 보면 수리가 처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뭐예요? 그냥 단순히 신고서를 접수하는 행위, 사실행위에 불과하죠. 그러면 그 수리를 거부하면 그건 뭐예요? 사실행위를 안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행위죠.
예, 건축 신고를 했는데 수리가 거부됐어요. 그것도 그냥 사실행위예요. 근데 있잖아. 내가 신고를 적법하게 했거든? 어디 한번 볼까? 네, 우리 행정절차법 다시 갈게요. 행정절차법에 가보면 아까 봤던 건 행정지도였는데 지금 보려고 하는 건 신고를 보려고 하는 거야. 신고. 행정절차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다고? 신입처지에 이렇게 5개가 있다고 했죠. 신입처지에 그중에 아까 본 건 행정지도. 지를 봤다면 이번엔 신을 보는 거예요. 신입처지에 신을 보는 겁니다. 행정지도는 48조 여기에 있었다면 네, 우리 신고는 40조에 있어. 네, 법령 등에서 이게 아까 건축법이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알려만 주면 돼. 의무가 끝나는 신고 그것으로 예, 자족적이야. 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신고서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간, 예,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예, 게시하거나 편람을 갖춰 두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서 밑에 2항을 보시게 되면요. 2항에 보니까 신고는 이런 요건들을 갖춰야 된대요. 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간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는 이행된 것이다. 네, 이때 바로 그 신고의 효과는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건들이 뭐 있어? 별거 없어.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아니 거기 쓰라고 괄호 쳐 있는 거는 다 채워 넣으라고. 빈칸 남두지 말고 예,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할 것, 뭐 출생증명서, 출생신고할 때, 뭐 아니면 뭐 인감증명서, 뭐 그 다음에 건축관계 도면, 뭐 갖고 오라는 거 있으면 그냥 갖고 오라고. 이런 등의 뭐라고요? 내용과 관계없는 형식적 요건에 적합할 것, 네, 이런 기재사항 구비서류, 기재사항 구비서류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돼요. 그러면요, 다시 우리 돌아가시게 되면 이 건축신고, 자기환결정신고, 내가요, 기재사항이요, 구비서류요, 다 갖춰서요, 적법하게 신고했어요. 적법하게 신고했는데 상대방이 뭐 했어요? 수리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적법하게 신고하면 신고만 해도 바로 법적 효과 발생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수리 필요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나 건축권 있는 거잖아요. 이미 금지 해제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건물 지어도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어봐 한번. 어디 한번 지어봐. 어디 한번 지어봐. 어디 한번 지어봐. 지으면 어떻게 돼요? 벽돌을 하나씩 놓기 시작하는 순간 행정청의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해요? 야, 너 그거 신고 그거 제대로 안 됐다고 내가 그래서 수리 거부했던 건데 그러면 신고가 안 된 거야 임마. 근데 사실은 적법하게 신고한 게 맞는 거야. 근데 공무원이 잘못 판단한 거야. 그치만 행정청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 저거 미신고 건축물인데 미신고면요 허가를 안 받은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네, 무허가 건물이랑 똑같은 거야. 저거 미신고 건축물이야, 불법 건축물이야. 이러면서 뭘 하게 되냐면 네, 이 사건 판례에서 얘기를 했던 것은 이런 식으로 아무리 적법하게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은 불법 건축물로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철거 명령을 하게 된다. 이거요. 철거 명령을 하게 된다. 그리고 벌금을 부과할 거야. 벌금 부과. 네, 형사처벌이죠. 벌금을 부과할 거야. 그리고 이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은 관허사업 제한. 만약에 건물을 완공하잖아요. 그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건물에서는 관허사업이 다 제한돼서 아무 허가가 안 나오는 거야. 허가 안 받고 장사할 수 있는 게 어딨어. 이건 완전 무용지물이 돼요. 그리고 또 예, 야 철거 의무 이행하란 말이지 하면서 이행강제금 나한테 금전 부과가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아까 그 세무조사 결정이랑 비슷하죠. 이건 분명히 사실행입니다. 아까 건 내부행위였었고 이건 분명히 사실행입니다. 난 이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맞습니다. 실체적으로. 그런데 행정청의 잘못이잖아요. 행정청은 내가 지은 건물을 불법 건축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거명령 나오고 벌금 부과하고 관허사업 제한 때리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럴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철거명령 나오고 관허사업 제한 나오고 이행강제금 나오고 이거 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거든요.
얘는 행정소송의 대상 문제가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형사적인 문제고, 요거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것들 나오고 나서 그때 소를 제기해서 그때 그거 수리 안 하신 거 그게 잘못이었어요. 이렇게 주장을 하게 하면 벽돌을 하나하나 한 장 한 장 놓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또 똑같이 판례는 여기서도 조기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어 이러는 거죠. 조기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수리 거부요. 건축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의 예외적 처분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론에서 얘기하는 바로 형식적 행정 행위죠. 네.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저기서도 전부 다 장래 위험 방지 필요에 따라 소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협의의 소익이 인정된다는 거죠. 그러면 협의의 소익, 대학교를 졸업한 건데 맨 앞에 중학교 졸업했나? 여기서부터 의문이 들기 시작을 했다는 거지. 세무조사 결정,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요, 중학교 졸업한 거 맞다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비록 무엇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졸업장을 분실을 했다고 하더라도,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처분으로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 형식적 행정행위로 인정이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형식적 행정행위의 예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거부처분, 행소형제죠. 행소형제에서 소극적 처분으로서 거부처분은 어떻게 성립이 되는가 이걸 보고요. 그 다음에 재결처분 여기까지 진행할 겁니다. 네, 재결처분 어떨 때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내용 좀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 2번, 3번 들으시고 계속 복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